미국은 이민자들이 건설한 다인종 국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 인종차별이 과거에 끊임없이 벌어졌고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그 반이민 정책들이 난무하면서 현재 미국 사회에는 그 이민자와 또 유색 인종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저희가 그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포럼의 발제는 그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참여센터의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세 분의 변호사분들이 해주시겠습니다. 현보영 변호사님, 박동규 변호사님, 그리고 최영수 변호사님께서 그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의 역사, 그리고 인종차별 현황, 그리고 인종차별 대처 방안, 이렇게 각각의 소주제를 가지고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시안 이민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인종차별 정책. 이거 너무 거창하죠. 그런데 실은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우리가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았을 땐 우리가 메인스트림이었잖아요. 우리는 짱깨,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흔히 쓰는 표현으로 짱깨 차별하고 쪽발이 차별하고 우리가 누구를 차별을 하는 입장이었지 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별로 없으세요. 1세 그 한국 교포분들은. 그리고 2세 아이들은 자기가 여기서 피부색이 우리가 하얗기 때문에 어느 차별받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어웨어니스가 없는 아이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1세들은 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차별적인 상황이나 화를 내야 될 만한 상황에서도 이게 뭐지? 하고 모르고 넘어가고 2세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에 직장에서 이런 일들 좀 차별적인 상황을 겪고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기 전까지는 그 흔히 말하는 지가 백인인 줄 알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차별을 받고 미국 정부가 아시안들을 차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도 못 해보신 경험들이 되게 많은데 미국 그 이민 정책들을 쭉 150년 이상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우리는 흑인보다도 차별을 더 많이 받아온 그런 인종이에요. 미국에서. 미국이 이제 메이플라워 타고 온 백인들이 세운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도 그 특정 지역의 특정 문화를 가진 특정 백인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미국을 세웠고 그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민 역사가 200년이 넘어오면서 거기에 덜붙은 백인들, 처음에는 영어권, 그 다음엔 독일어권의 그 북부 유럽 사람들, 그 다음에는 남부 유럽 사람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코케이션이라고 부르는 백인들이 미국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민자다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미국 정책이 발달이 됐어요. 가만 보면. 거기에 더해서 자기네들 책임으로 노예무역을 해서 데리고 온 흑인들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니까 차별에서 제외되는 정책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이민 역사를 쭉 보면 아시안들은 1840년대, 50년대, 60년대부터 실제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시안들은 이민자로서 미국의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게 거의 1950년대, 60년대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 인비저블한 레이스였어요. 그래서 차별을 당했다는 기록조차도 없어요. 차별을 했던 법이나 정책들은 있는데 그것들을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홈스테드 액트 오브 1962가 어떤 법이 있냐면 서부 개척을 이제 동부 13개주에 해서 서부 개척을 쭉 나가잖아요. 근데 이때가 어떨 때냐면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이 돼갖고 누구나 다 서부로 말 타고 가던 시절이었어요. 말 타러 가고 저쪽 캘리포니아 끝쪽은 파나마 운하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가는 길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쪽하고 서쪽은 백인들이 들어가서 좀 정착을 했지만 그 중간 지역은 인디언들이 총 들고 백인들에게 저항하던 땅이었기 때문에
건너가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땅을, 중간에 있는 땅을 니네들이 말 타고 가서,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흔히 보던 그 장면, 말 타고 가서 줄 긋고 니네가 일정 기간 거기서 농사를 짓고 땅 주인 행사를 하면 그걸 네 땅으로 주겠다라는 법령을 만들어요. 저게 굉장히 대표적인 미국 그 지역 개발 법령 중에 하나인데, 이 법에 따라서 서부 개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법에 조항이 있어요. 아시안들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시안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이 될 수가 없다라는 법이 이전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척을 해도 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국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세운 아주 대표적인 법령 안에부터 아주 구조적으로 딱 아시아는 안 돼라는 게 아니고, 다른 법령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아시아는 아예 토지 주인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아시안 차별의 역사는 거의 150년 이상이 됐다.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략하게 요약한 그 법들입니다. 첫 번째 1860년에 Civil Rights Act라는 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1960년대에도 미국에서 그 인권법이 마틴 루터 킹 목사 주도하에 일어난 시민운동 하에 인권법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모태 정도 되는 법이에요. 저 법에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흑인은 모두 미국 시민이다라는 게 정착이 돼요. 이 전까지는, 저 법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에 프로퍼티, 재산으로 취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 인권법이 생기면서 아프리카계 흑인은 모두 시민이다. 근데 저기에 또 하나 그 루폴이 뭐냐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화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실려온 사람들은. 저런 법이 있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할 때는 야, 흑인들 진짜 프로퍼티였구나, 야, 시민들이 될 수도 없었구나,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시아는 어땠냐 하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1870년에 귀화법이라고 있죠. Naturalization Act of 1870. 저 법에 명시가 된 게 백인, 흑인 외에는 귀화가 불가능해요. 영주권, 흔히 말하는 영주권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영주권이라는 제도도 없었거든요. 누구나 그냥 와서 살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없었지만, 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게 명시가 돼요. 저 법이 20세기 들어와서야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 페이지 액트 오브 1875, 이거는 어떤 법이냐면, 그 미국으로 오는 아시안 여성은 모두 다 창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와서 매춘을 하고 사회 풍기를 문란시키기 때문에 아시안 여자는 아예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입국 자체를 불가하는 법을 만들어요. 근데 저 법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그 1800년대 중반에 1850년대부터 미국에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1850년대에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노예 수입이 금지된 시절이에요. 노예 제도는 있었지만 새로이 노예를 수입할 수는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 건설을 하는 싸구려 그 저렴한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노동자를 데려오기 시작해요. 태평양을 건너서.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기본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 그래서 남자들이 계약을 하고 5년, 10년 와서 일을 하고 철도를 건설하기로 하고 싱글 남자로 건너 들어와요. 근데 그게 180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일인데, 1875년쯤이면 25년이 지났잖아요. 20살짜리 청년이 노동을 하러 왔어도 45이에요. 장가를 못 가고. 이러니까 이 와중에 중국에서 그 신부들을 데려오기 시작해요. 노동자들이 여기서 삶을 꾸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애도 낳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볼 때, 아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애를 낳아 가정을 꾸려? 여기서 뿌리를 박는구나. 뿌리를 박으면 어디로 이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데리고 온 신부를 하고 애를 낳으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안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화는 불가하게 1870년대에 벌써 법을 만들어서 귀화는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헌법에 시민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조건이 있으니까 시민으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생각할 때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못 데려오게 하면 장가를 못 가고 장가를 못 가면 돌아가거나 총각으로 죽다 애 못 낳고 그냥 죽으면 결국은 인구가 늘지 않겠구나 해서 저런 법을 만들어요. 놀랍죠? 요 마지막에 보시면 임금 노동자를 모집해 오는 것에 제한을 두었고 without their free and voluntary consent일 경우에는 벌금을 2,000불에 처하고 징역 또한 1년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요. 저게 뭐냐면 저 당시에 중국은 아편 전쟁하고 청나라가 망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free and voluntary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지. 근데 저런 조항을 넣어서 employer들 수입해온 노동 소개사무소 이런 사람들이 뭔가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저 당시 2,000불 벌금은 엄청나게 힘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층적으로 데려오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데려왔어도 여기서 정착하기 어렵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중개사무소 하는 사람들의 비즈니스도 어렵게 하고 아주 어렵게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미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철도 건설하러 그다음에 그래도 청나라 말기에 굶어 죽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펄벅의 대지에 나오는 그 정도 가난한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는 먹기라도 하면 미국 가서 철도를 짓는 게 낫겠다 해서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급기야는 Chinese Exclusion Act라고 해서 1882년에 아예 중국인 이민 금지, 귀화 금지, 그다음에 강제 추방. 아하.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많이 들어보는 그런 얘기죠. 요즘에 가족 이민 뭐 없앤다. 그다음에 H비자 제한해서 외국인 못 데리고 온다. 뭐 시민권 신청하는데도 요즘에 조건이 뭐가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시민권도 어려워요. 영주권은 뭐 물론이고요. 굉장히 비슷한 일이 1880년대 중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강제 추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나가면 못 들어오게 하는 법을 세워요. 그래서 그게 1882년부터 있었던 일이고 1886년에 되게 중요한 그 사건인데 재밌으시라고 하나를 넣었습니다. 이꼬라는 그 중국인 세탁소 주인이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세탁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안들은 미국 시민이 될 수도 없고 귀화를 할 수도 없고 땅을 소유할 수도 없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땅이 모든 재화의 그 기초였거든요. 그런데 땅을 소유를 할 수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지면 당시 할 수 있는 거는 노동을 파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백인들은 중부 서부로 들어가면서 땅 주인이 돼서 경작을 하고 아시안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대도시에 몰려서 그 저렴한 노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뭘 건축을 하거나 뭐 남의 집에 가서 뭐 클리닝 같은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일을 했는데 대표적인 그런 아시안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세탁소였어요.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세탁소가 지금도 그 아시안들의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이렇게 뿌리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세탁소를 운영을 하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90% 정도가 아시안들이 하는 그 세탁소였어요. 그 당시의 세탁소는 요즘처럼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물빨래를 해주는 거였어요. 정말 노동 집약적인 비즈니스였는데 근데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조례를 만듭니다. 법이 아니고 조례예요. 시장이 만든 조례가 뭐냐면 퍼밋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퍼밋을 조건이 목적 건물에서 하는 세탁소에는 퍼밋을 안 주는 거예요. 되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뜨거운 물을 빨래를 해야 되면 뜨거운 물을 쓰고 양잿물을 쓰고 하니까 목적 건물에서 하면 불이 나면 뭐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목적 건물에서 하면은 퍼밋을 그 따로 특별 퍼밋을 받아야 되고 이런데 저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세탁소 920개 중에 95%가 목조 건물이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중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고, 그래서 퍼밋 신청을 했는데 90%가 중국인들이 여기서 보지만 한 건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는 그 비즈니스 퍼밋을 못 받아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되게 이것도 익숙하지 않으세요? 세탁소 요즘에 펄크 뭐 규제하고 환경 규제해 갖고 그거 되게 좋은 얘기거든요. 우리 환경을 위해서 좋은 얘기인데 잠깐만. 그러면 그거 말고는 환경에 영향 주는 다른 비즈니스가 없나? 왜 이렇게 세탁소만 큰 문제지? 잠깐만. 네일 가게도 요즘에 뭐 환경 문제, 노동 문제에서 뉴욕타임즈에서 크게 때려맞고 그랬잖아요. 잠깐만. 그런 케미칼을 쓴 데가 네일 가게밖에 없나? 가만 생각해 보면 네일 가게, 세탁소 다 한인, 아시안들이 완전히 밀집해서 그 운영하는 비즈니스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퍼밋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대단하죠. 중국인 이민자고 영어도 잘 못했을 건데 저 사람이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서 저기 대법원까지 가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기는데 저 사람은 역사적으로 많이 기록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시민으로도 모르도 취급을 제일 못 받던 그야말로 정말 청나라 옷 입고 빨래하던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 당시에 그려졌던 그 신문 기사 같은 거 사파를 봐도 굉장히 웃긴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하잘것없는 사람으로. 근데 저런 일들이 1886년 거의 140년 전에 지금이랑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보면 1892년에 기어리 액트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중국인 배제 정책이 더 강화됩니다. 10년 만에 더 강화가 돼요. 그 다음에 1898년에 원킴 얼기라고, 이게 킴이 들어갔으니까 한국 사람 같은데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중국인 부모를 둔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시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거가 요때만 해도 정착이 되고 뭐 법으로 규정이 되고 법이 잘 지켜질 때가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아직도 인디안이랑 싸울 때였으니까 이 당시가. 이 사람이 자기 부모 고향이었던 중국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입국을 못한 거예요. 공항에서 걸린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배 타고 내렸는데 너 안 돼. 왜 안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인 배제 정책 중에 하나가 중국인 입국 금지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공항에서 못 들어오게, 배에서 못 내리고 입국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소송을 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중국계 아시안들한테 되게 빚진 게 많아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결국은 처음으로 1898년에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중국인이더라도 아시안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헌법에 따라서 미국 국적자다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 전까지는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마시타라는 일본계 미국인인데 이 사람은 10살 때 미국으로 엄마 아빠 따라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미국에서 다녔어요. 1.5세죠. 요즘 얘기를 하면. 그랬는데 로스쿨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법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로스쿨을 갔는데 일단 로스쿨 들어갈 때부터 되게 어려웠거든요.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려고 변호사 등록을 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너는 미국에서 그 위에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쭉 읽어보고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하고 인정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10살에 미국에 왔어요. 근데 아까 귀화 불가 조항이 있었잖아요. 귀화를 내추럴리제이션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변호사가 될 수가 없어. 이런 판결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법원까지 가요. 이 사람도 싸워갖고. 근데 져요. 져서 결국 변호사가 못 돼요. 로스쿨을 나왔는데. 그게 1902년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 다음에 1903년에
그 이민법이 그 제정이 다시 되는데 이게 아마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민 관련해서 따로 법령이 지어진 거예요. 1903년에. 1903년의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을 해보시면 러시아에서는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유럽 전역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왜 일어나냐 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이 되고 이러면서 자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져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엄청 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노동자들이 뭉쳐서 공산혁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공산주의자들, 그다음에 무정부주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본주의의 그 핵심적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아야 되겠다 해서 아나키스트 방지하는 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1903년에. 그런데 여기에 그 아나키스트 그다음에 거지들 이렇게 절대로 미국에 입국이 불가능한 그 클래스의 사람들을 지정하면서 그 중에 프로스티튜션이 들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시안 여자는 와서 매춘을 할 거라고 전제를 하고 아시안 여자를 뺐다. 그래서 1903년에 엉뚱하게 아나키스트 방지법에 걸려서 아시안 여자들이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강화가 돼요. 이것도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서 결국은 일자리를 뺏어가니까 H비자 안 돼. 이거는 미국의 경제 문제니까 어떻게 트레이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민법이 바뀌어요. 피해를 보는 걸 보면. 요번에 그 중동 사람들을 배제하는 트럼프 행정명령 같은 것도 보면 그거는 미국의 안녕을 위해서 딱 읽어보면 너무 말이 되는 법이에요. 그치. 와서 또 테러하면 안 되지. 그런데 엉뚱하게 그냥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입국 공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대상이 아시안이었던 일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906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1902년에 야마시타 상이 일본 사람이니까 10살에 와서 귀화를 못해서 변호사가 못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4년 후에 처음으로 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법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시민이 되려면 무조건 영어를 해야 된다. 예, 지금도 영어 시험 보잖아요. 이 역사가 이렇게 깊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미국 역사는 영어 쓰는 사람들이 만든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영어를 썼다 뿐이지 그 이후에 프랑스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여기를 나라를 세웠어요. 거기에 더해서 아시안들은 1850년대부터 와서 철도를 건설했고요. 철도 건설이 미국 경제 부흥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아시안들이 와서 사망률이 거의 한 20% 정도 돼요. 저쪽에 로키 산맥 넘어가는 철도 라인을 지을 때를 보면 정말 목숨을 걸고서 철도를 건설했는데 그런 거는 다 기억이 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를 못하면 미국 시민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와서 철도 건설한 사람들 다 무슨 텐트 같은 데서 같이 자꾸 먹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영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1870년에 그렇게 노동자로 와서 1906년이면 여기서 46년 산 거거든요. 46년 살았어도 아마 영어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25살 넘어서 여기로 오면 학교를 다녀도 영어가 잘 안 돼요. 40년, 50년을 미국 나라를 위해서 자기 노동을 봉사를 했어도 시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생깁니다. 현재까지도 이런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1907년에 젠틀맨스 어그리먼트라고 일본인의 미국 이민을 제약하는 조약을 맺어요. 미국이. 왜 이 조약을 맺게 됐냐.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니스, 그러니까 중국인 배제 법이 1900년대 말에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국인들을 이제 새로는 못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한이 많아지고. 근데 노동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랑 조약을 맺고 20세기 초부터 일본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 데려온 일본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왜냐? 우리는 1910년부터 그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국제적으로는 국적이 일본 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910년 이후부터는 일본에서 들어온 노동력 중에 한국 노동자들, 한국의 가난하신 분들, 좀 잘 살아보려고 나오신 분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1910년대, 20년대 와서 정착을 하고 여기서 노동력을 제공을 했죠. 그런데 계속 제한만 하지 계속 들어오긴 해요.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근데 왜 이렇게 제한을 했냐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은 그 무신 정권이 끝나고 굉장히 어려운 그 시기였거든요. 사무라이 영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낭인이라고 돼갖고 사무라이로 칼 쓰던 사람들이 주군이 자기네들을 서포트를 못하니까 그냥 거렁뱅이가 돼서 칼질하면서 얻어먹고 사는 시절이 돼요. 19세기 말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가서 새 인생 살아볼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많아지면 이렇게 제한되는 법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조금만 늘기만 하면. 그 1913년에 그 캘리포니아 에일리언 랜드로라고 저기 나와 있잖아요. 저게 캘리포니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법이라서 캘리포니아만 썼는데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암묵적으로 팔지 못하게 하고 허가를 안 내주고 해서 소지 소유가 금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아시안이 여기서 태어나면 시민이고 아시안 시민자들이 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부모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10살 박이 아들은 미국 시민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그럼 아들 이름으로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그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아예 토지 소유는 아시아는 땅을 사면 안 된다. 시민이건 뭐건 상관없이.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미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인권의 나라고 정말 평등의 나라인 미국이 이런 법이 있었다고? 불과 1913년 100년도 안 된 일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토지를 소유는 못해도 100년 장기 임대를 하면 내 땅이랑 똑같잖아요. 공산주의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장기 임대. 그래서 마치 내 땅처럼. 근데 3년 이상은 임대도 안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또 꾀를 써서 회사 설립을 해서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회사 설립해서 외국인들 같으면 뭐 투자하고 회사 설립해서 사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법들이 생겨요. 그런데 뭐 여기 유사법령 시행한 주들 쭉 나와 있었지만 거의 모든 주들이 저런 법을 만들어서 시민이든 아니건 상관없이 인종에 따라서 아시안이면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저 법이 아직도 있는 그 20세기 말까지 저 법이 없어지고 있던 주들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부에서 금지하는 시행만 그러니까 인포스만 안 했지 실제로는 저 법이 없어지는 게 거의 100년 이상이 걸려요. 그다음에 그 1917년에 다시 이민법이 또 개정이 되는데 저기에서는 남아시아, 중동 전 지역에서 이민을 금지해요.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저거잖아요. 중동 전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민 금지. 근데 가만 보면 저게 현재는 중동이지만 앞으로는 지금 중국 사람들은 현재도 이민 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심지어는 그 이비자, 그 이투자, EB5를 해도 거의 7년, 8년씩 기다려야 돼요. TO를 딱 정해놓고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의 중국 사람들이 이민 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앞으로 또 지나면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해서 정말 간교하게 이렇게 이민을 억압하고 문제 삼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18년 하라다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애가 미국 시민이니까 애 이름으로 샀는데 그게 뭐 안 된다 불법이다 해갖고 소송 저것도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922년 케이블법은 뭐냐면 여기서 오래 이제 와이프 없이 중국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방법이 없으니까 당시로서는 그 인종 간의 결혼이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또 세탁소에서 같이 일하던 메이드랑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법이 어떤 법이 생기냐면 미국 출생 여자가 아시안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 미국 여자의 국적까지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시죠? 저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1922년에. 근데 1922년이면 그렇게 먼 세상이 아니고 저 당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피츠제럴드 소설에 나오는 미국의 황금기예요. 정말 경제가 부흥했고 그래서 파티도 많이 하고 미국 고전 영화 중에 막 화려한 파티가 있고 막 몸 들면서 춤추는 그런 시대가 저 시대예요. 그런데 저 시대에 아시안 남자랑 결혼을 하면 미국 여성의 국적을 빼앗았어요. 이게 불과 80년 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야마시타상이 다시 소송을 해요. 저 양반은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대법원 케이스를 세 건을 하셔요. 저분이. 저는 저분한테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저분 같은 그런 부모들, 저분 같은 동네 아줌마 아저씨가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에요. 저분이 소송을 다시 했는데 저분이 그래서 아까 변호사가 못 되셔갖고 뭐 레스토랑 하시고 뭐 이런 비즈니스를 여러 가지를 하셔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1913년에 에일리언 랜드로에서 아시아는 토지 소유를 금지한다 그랬잖아요. 저게 워싱턴 주에서도 있었는데 저걸 상대로 해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요. 그런데 집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법이 그 이후로 50년대 이후로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는데 그 야마시타 상이 소송을 걸었던 워싱턴 주는 1966년 그때서야 법이 폐지가 되고 워싱턴 주에서 아시안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저분은 1922년에 그게 법에 어긋난다, 헌법에 어긋난다 해서 소송을 제기는 하셨어요. 근데 졌습니다. 그리고 42년이 지나서야 저분이 문제 제기를 하셨던 그 법이 폐지가 되고 드디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저분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지금 뭘 해서 내년에 뭐가 법이 안 바뀌어도 그래도 꾸준히 해야 되겠구나. 5년이 지나서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계속 계란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40년 후에는 법이 바뀌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오자와라는 그 일본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이게 민족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치밀하게 조용히 있다가 소송을 합니다. 저도 참 배울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야마시타가 미국 헌법을 들고서 소송을 한 거에 비해서 오자와는 뭐냐면 야마시타는 내가 아시안이지만 아시안이 토지를 소유하는 거를 금지하는 게 불헌법이다. 그거는 헌법 불일치더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오자와라는 사람은 다른 논거로 똑같은 법에 대해서 챌린지를 하는데 뭐냐면 나는 와이시야. 피부색 봐. 나 와이시야. 그러니까 나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줘야 돼라고 저것도 대법원까지 갑니다. 근데 역시 져서 60년대 이후까지 뭐 방법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그 포터필드 여기 두 케이스가 있는데 포터필드랑 테라스 케이스가 두 가지가 또 다른 데에서도 전국에서 뭐 여러 가지 소송이 일어났는데 연방 대법원이 토지 소유가 아니고 토지 임대를 금지한 것도 미국 헌법에 맞다라고 아주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그 다음에도 냅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가 쭉 20년대 쭉쭉쭉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와중에 1917년에 미국에서 그 이민법 개정해서 중동이랑 남아시아에서 아무도 못 오게 법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아시안들, 뭐 일본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법을 또 개정을 합니다. 1924년에 그러면 금지가 아니고 1년에 이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딱 15만 명으로 제한하자. 이 땅이 이렇게 넓은데 15만 명이면 진짜 큰 수가 아니거든요. 15만 명으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쿼터를 줍니다. 그래서 니네 나라 100명, 니네 나라 300명 이렇게 쿼터를 주는데 쿼터를 안 주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아니고 쿼터가 없는 유럽계 나라들은 쿼터가 없어요. 오고 싶은 대로 와. 나머지 나라들은 숫자 딱 채워지면 안 돼. 올해는 안 돼. 내년까지 기다려. 이런 법을 만듭니다. 이것도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사실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이민 오기가 지금도 굉장히 쉬워요. 우리에 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죠? 왜 우리가 저기 섬나라 시커먼 사람들 데려와야 돼? 우리는 북유럽에서 이민 오는 거 좋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달 전에 얘기해갖고 사람들이 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말로 해? 이런 상황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중에 금지한 게 그러니까 일본인, 한국인 포함해서 모든 아시안 이민 금지. 저기에. 그러니까 쿼터를 안 준 거예요. 금지가 아니고 일본인 쿼터 지로 보다. 그 다음에 이태리계, 슬라브계, 동유럽, 유태인 이민 금지. 야, 이게 1924년입니다. 이때 이러니까 히틀러가 이러고 이때부터 뭐 막 일어날 때예요. 사실은 히틀러가 유태인 나쁘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도 생각은 비슷했던 거예요. 유태인은 안 돼. 우리는 유태인 싫어. 오지 마. 이런 법이 1924년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1925년에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들하고 또 쭉 연결이 되는 케이스인데 히라바야시라는 사람이 아까 그 토지 금지를 소유를 금지하니까 자기 자식 이름으로 했는데 그거를 아예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운영한 토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정부에 반환을 시킵니다. 이렇게 자녀 이름으로 샀던 토지를. 그러니까 샀던 거를 뺏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못 사게 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억압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런 판결이 1925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년 30년대 되면 미국에 대공황이 오잖아요. 대공황이 오니까 뭐 미국 정부가 사실 정신이 없었어요. 대공황이 오고 경제개발 32년, 34년, 35년 뭐 미국 사람들도 다 굶어 죽을 입장이었던 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을 못 쓰고 30년대 지나가고 30년대 말이 되면 그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민 정책 같은 거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전쟁이 나니까 모든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2차 대전이 여성 인권 향상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싸우러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여성들이 경제력을 갖기 시작하고 여성 인권이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같은 논리로 이제는 뭐 흑인이고 아시안이고 우리가 구별할 입장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에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1943년에 중국인 이민 금지를 해제합니다. 아까 1882년에 세워졌던 중국인 배제법이 1943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은 기여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런 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되게 놀라우실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고 이 모든 일이 한 100년 전에 뭐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들이 살아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역사를 쫙 보면요. 굉장히 반복돼요. 껍데기는 다른 껍데기를 쓰고 있는데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예전에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나 20세기 초기만 해도 대놓고 했는데 이제는 문명이 개화가 돼서 대놓고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법이 무슨 뜻인지
이게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알지 못하면 그냥 당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드디어 1948년에 그 아까 말씀드린 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게 되게 중요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20세기 중반까지도 땅을 지금도 맨하탄에 뭐 부동산 하나 있으면 되게 부자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땅을 소유하는 게 부의 기준이 되고 부의 시작점이었거든요. 그 법이 이제 드디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아시안한테 땅 소유를 못하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구나. 드디어 1948년부터 그 법을 폐지하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8년에 오야마 케이스, 역시 일본계죠. 48년에 다카하시, 그 다음에 52년에 후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시안들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법들을 미국 연방법원에서 2차 대전 이후부터 불법이라고 헌법 불알치라고 판결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 케이스는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가 나가면 아시안이라고 그러지 사실 여기서 우리 얼굴 모습 보고 피부 색깔 보고 아시안이라고 그러지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심지어는 필리핀인 우리랑 굉장히 다르게 생겼는데도 여기 미국 주류 사회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아시안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주고 싸워준 게 사실은 우리도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952년에 이민법이 또 한 번 개정이 됩니다. 이래서 그동안 Alien Ineligible to Citizenship, 시민권을 아예 신청도 못하는 사람들 카테고리에 뭐 아시안도 들어가고 이랬었는데 그 카테고리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인들이 드디어 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1952년이에요. 한국전쟁 와중이죠. 근데 한국전쟁 와중이라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게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포인트잖아요. 근데 전쟁을 3년을 하면서 한국의 남북한이 싸웠잖아요. 공산주의라 해서 남한 사람들은 미국 정부에 굉장히 봉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아프간에서 미군을 도와준 사람들을 특별 케이스로 이민을 데려오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한국에서 사실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도 정책 결정에 영향이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52년에 드디어 귀화가 가능하게 됐고 53년에 참 이 케이스도 중요한 케이스인데요. 53년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와서 외국인으로 거주를 하면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만 보호한다. 미국 헌법이 보호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모든 차별 금지하잖아요. 근데 내가 차별받아도 외국인이면 안 돼요. 보호를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경찰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해도 너 외국인이야? 넌 안 돼. 그런데 사실은 이민자들은 다 가족들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이 나라에서 되게 부당한 행위를 받고 구제를 못 받으면 여기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되게 중요한 법인데 53년이 되어서야 미국에 합법적으로, 불법이면 안 되고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도 헌법 기본권의 보장을 받는다. 이런 판결이 53년이나 돼서야 나옵니다. 그 다음에 54년에 참 이 반전이 돼요. 53년까지 한국전쟁이 있었잖아요.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다시 부흥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이 살 집이며 이런 거를 지어주려니까 건축 경기가 일어나고 건축 경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막 부흥이 일어나요. 그 와중에 한국전쟁이 또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군수산업이 완전히 대호황을 맞아요. 한국전쟁을 계기로. 그래서 45년부터 한 53년까지 엄청난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모든 일이 빨리 되게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54년이면 어떠냐면 이 메카시 열풍이 들어서 빨갱이와
자본주의, 그러니까 빨갱이를 몰아내자 이런 운동이 다시 미국에서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다시 체류 미비자 강제 추방 캠페인을 합니다. 이건 너무 익숙하시죠? 지금 일어난 일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텍사스, 이게 멕시코랑 가까운 지역이죠. 여기서 130만 명 이상이 강제 출국당하든지 아니면 못 견디겠으니까 출국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게 이름이 오퍼레이션 웻백이에요. 지금하고도 너무 상황이 비슷해요. 요즘에도 무슨 오퍼레이션 뭐 해갖고서 이민국에서 뭐 저기 막 기습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러다가 60년대 들어오면서 드디어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대표적으로 알려진, 근데 킹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유색 인종들, 많은 핍박받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미국 인권 향상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거의 15년 뭐 이 정도 10년 이상을. 그걸 계기로 해서 1964년에 드디어 우리가 아는 미국 인권법이 제정이 되고, 그때부터 아시안들 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이 나오고, 또한 그 이민법도 65년에 새로 개정이 됩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65년 이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때부터 아시안들, 한국 사람들도 이민을 올 수가 있게 됐고, 드디어 우리들도 미국에서 외국인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가족들을 데리고 온 외국인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여기서 경찰의 보호 또한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걸 쭉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이거 이게 반복이구나.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오는데 지금은 그중에 거의 20세기 초기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커뮤니티가 같이 움직여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인만이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 흑인 다 뭉쳐서 부당한 법을 바꾸는 것을 같이 싸워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코리안 커뮤니티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변화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법이 변하면서 중요한 거는 한인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한국에서 여기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학생들 수가 줄죠. 그 다음에 누구 가족들 방문하는 거 줄죠. 당장 식당, 뭐 당장 지역의 렌트, 집값 이런 거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사건들이지만 사실은 현재까지도 영향이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를 같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포럼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 버겐 카운티 한인 혐오 발언, 증오 발언 사건입니다. 그 LA 폭동 1999년도에 있던 4.29 LA 폭동을 계기로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의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면 우리가 인종차별이 멀리 있었는지 알았는데 이게 바로 내 문제고 우리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의 문제고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된 거는 버겐 카운티 한인 혐오 발언 사건입니다. 그때 그 시민참여센터하고 여러 한인 단체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처음에 9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거의 11월 달이 되도록 학교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리고 처음에 학교에서는 그 일은 아시겠지만 스페니쉬를 가르치는 클래스에서 그것도 학교 첫날에 아이들한테 너 백그라운드가 뭐냐고 물어보고 중국에 일본에 다 있었는데 유독 한국 학생 6명에 대해서 내가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I hate Koreans. 거기에 중요한 건 또 복수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인종 혐오 또는 인종 증오 발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학교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 선생이 잘못했으니까 12학년에서 11학년으로 내려줄게. 그리고 또 바라는 게 뭐야? 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학생들보다 우리 정말 슬픈 사실은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 중에 상당히 다수께서 다는 아니었어요. 이거 학교 밖에서 얘기하지 마. 너 지금
12학년이고 이게 AP 클래스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생님한테 레커멘데이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나가서 학교 이름이 안 좋아지면 그러면 대학교에서도 네가 입학 원서 넣었을 때 불리하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아이들을 설득시키면서 쉬쉬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부모님들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인 커뮤니티가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 상태에서 아마 문제 해결된 걸로 넘어갔을 거예요. 다행히 한인 커뮤니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고 우리가 4가지 요구사항을 얘기를 했죠. 일단 선생을 학교에서 파면을 시킬 것.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도대체 5개월, 6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이러한 인종혐오 발언에 대해서 대체를 하고 어떤 프로시저를 통해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밝혀라. 그 전에 안 밝혔다가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해라. 공식 사과를 저희가 받아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한인 커뮤니티와 학교와 버겐 카운티 3자가 동시에 다이버시티 트레이닝 그리고 센시티브 트레이닝 인종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기로까지 지금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우리가 청문회를 했을 때 어떤 한 학부형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제가 정말 저도 마음이 찔렸어요. 일단 학교를 블레임하기보다 나는 내 자신이 반성을 하게 됐다. 이런 일을 내가 당했을 때 그리고 우리 애들이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심지어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앞으로는 나부터 반성하고 나부터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피해자이기만 한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종차별하지는 않는가? 소위 탈북인들, 세터민들에 대해서 또 조선족 동포들에 대해서 또는 흑인 형제에 대해서 또는 우리 가게에서 같이 늘 보시게 되는 남미 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떳떳한가? 그렇지 못한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레이시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아도 안 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피해 주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버겐 카운티 사건이 정말 저희에게는 안 좋은 사건이었긴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각성하게 되는 또 좋은 그 계기가 되는 그런 점이었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위에 있는 분들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자꾸 해대고 인종차별적 정책을 자꾸 통과시키면 그 우리 주위에 사는 그런 인종차별주의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인종혐오적인 발언을 하고 인종혐오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인종혐오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좀 더 통계적으로 우리가 잠깐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연도가 중요합니다. 2016년도의 데이터예요. 왜 2016년이 중요할까요?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대통령 선거. 그 선거 기간이 한 1년 정도 있었죠. 2017년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바로 그 시기입니다. 대통령 선거 있던 시기에 어느 한 후보가 유난히 반이민, 반무슬림, 반여성 또 그 성정체성에 대해서 무수한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강간범이라 그러고 범죄자라 그러고 그죠? 또 무슨 기생충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왜 아프리카 같은 그 SHIT, HOL이 이런 나라에서 우리로 오느냐? 노르웨이 같은 백인 나라에서만 이민이 오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었던 바로 그 시기죠. 그래서 2016년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인종혐오 범죄가 가장 많았던 그 5군데 시리를 꼽으라면 첫 번째 뉴욕이고요.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요. 그 다음에 피닉스 아리조나였고 그 다음에 시카고 일리노이스였고 그 다음에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산호세 캘리포니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5에서 16 사이 이렇게 삐쭉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원인입니다. 누군가 이런 분위기를 조장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역시 2015년도에 대비해서 2016년도에 주별 증오범죄 증가율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는 동네 몇 군데만 짚어볼게요. 그래서 뉴욕이 무려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11%가 증가를 했고요. 빅시리 중에서 아까는 2015에서 16이고요. 요거는 2016에서 대비해서 2017년도에 인종 혐오 범죄가 증가한 게 세 번째, 뉴욕시리에서 28% 증가하게 되고요.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22% 증가했고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서도 13%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이 그 증오 사건의 모티베이션, 이유 동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에는 흑인들이 가장 많이 차별을 받았죠. 근데 이 시기에는 유독 엔타이 이미그런 그 증오 범죄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거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를 긴장시키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 건수 중에 반이민 관계 증오 범죄가 2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흑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187건, 그 다음에 안티 무슬림에 대해서 49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증오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 해서 공공장소에서 206건, 그 다음에 K-12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얘기합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183건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162건, 대학에서 140건. 저는 이 중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이런 그 증오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에 굉장히 주목하는데요. 애들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아이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제일 보수적인 애들이 Young Republican 파리 뭐 오게니제이션 이거 많았는데, 요즘에는 스킨헤드나 이런 백인 우월주의 단체 애들이 들어와서 아주 대놓고 그런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섬찟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볼겐 카운티 사건처럼 그 인종 혐오 범죄는 이제 어느 지역도 안전한 지역이 없고 누구도 안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사건이 바로 인종 차별, 인종 혐오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백인 우월주의 단체 현황을 보면 여기에 포함이 되는 단체들이 뭐 잘 아시는 KKK도요 60년대만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좀 자기 얼굴을 내놓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건으로 이렇게 하얗게 눈만 나오는 그런 걸 쓰고 다녔는데, 지난번에 샬롯빌에서 그 사람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인종차별 증오 범죄로. 그때 나온 백인 우월자들은 두건 쓴 사람이 없었어요. 아예 다 얼굴들을 내놓고. 그래서 물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경찰에 넘겨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체포가 되고 처벌을 받긴 했지만, 그만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옛날에 비해서는 뻔뻔해졌다 그래나? 이제는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KKK, 네오나치, 스킨헤드, 또 뭐 기독교 이름을 붙였지만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라고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다 통계를 내니까 917개 단체예요. 이 점을 다 세보시면 그 중에 뉴욕에 48개 단체가 있고요. 뉴저지에는 17개 단체가 있고요. 커네티컷에는 6개 단체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통계 자료는 1차 자료는 FBI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한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남부 빈곤 법률 센터라고 있습니다. Southern Poverty Law Center라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인종 혐오 범죄,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명망이 있는 그런 단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체는 그 샌버나디노에 있는 남가주대 내에 증오와 극단주의 연구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USC at San Bernardino Center for the Study of Hate and Extremism 이라고 하는 데서 이 두 군데서 나온 자료와 그래프를 제가 인용을 한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백인 우월 단체들의 이념과 목적은 뭐냐? 이 사람들의 이념과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반이민 행정명령과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한번 좀 들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당연히 백인 우월주의는 백일만이 우월하고 백인만이 지배한 나라 만들어야 된다는 이념이고요. 두 번째, 합법과 불법 모두를 포함한 비백인 이민, non-white immigrants를 중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urgent priority다. 이렇게 아예 공식적인 강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법과 불법 모두를이에요. 처음에 머슬림 밴 나오고 그다음에 서류 미비자 추방한다고 할 때 많은 한인분들이 나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 사람들 법을 어겼으니까 쫓아내야지. 그리고 머슬림들 뭐 테러 일으킬 줄 모르니까 당연히 저기 입국을 금지시켜야지 했는데 그때 우리가 주장했던 게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그 이민자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또는 잠재적 범죄자로 프레임을 함으로 해서 결국은 유학생, 합법 취업자 그리고 영주권 시민권자에게까지 갈 거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도 좋겠는데 지금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백인 우월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합법도 백인이 아니고 비백인 이민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중단을 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다문화주의와 다인종주의를 폐지하고 순수한 유럽계 백인들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다문화주의, 다인종주의는 이제 학교에서 바이링구얼 가르치는 거, 또 투표장에서 한국말로 쓰게 하는 거, 또 한국과 영어 간판을 그 이중 언어로 쓰게 하는 것 등등 이러한 그 다문화주의와 다인종주의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1965년도에 통과된 이민법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는 교묘하게 차별을 했죠. 미국에 들어와 있는 국가별, 인종별에 대비해서 프로포셔널하게 이민을 받자. 뭐 겉으로 그럴듯하게 들리고 뭔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을 드리지만 그 당시에 99% 유럽계 그것도 서유럽계 백인들만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 유색 인종들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인종차별적인 정책이었는데 그게 1965년도에 바뀌죠. 왜 갑자기 바뀌었나요? 1964년도에 민권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민권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64년도에 민권법의 통과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1965년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요 밑에 자유현상 밑에서 사인을 하시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 이전에 인저스티스한 이민 정책을 우리가 오늘은 정의로운 정책으로 바꿉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백인 우월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65년 체제를 그 이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불의했던 체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백인들의 저출산과 이민자들의 침공이 계속되면 2050년에 미국은 제3세계처럼 가난한 나라가 되고 더 나아가 몰락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섬찟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던 아프리카 쉿홀 같은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들에서 왜 자꾸 여기로 올라오느냐. 그러면 이 미국도 그런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논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공부해서 이거를 이민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느냐? 그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스티브 배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민 정책의 기한자이고 그 사람이 그 쿠시너 사위하고 백악관 내에서 권력 다툼을 하다가 이제 물러났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못지않은 백인 우월주의자 스티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수석 보좌관으로 들어가 있죠. 이 두 사람이 지금 나오는 머슬림 밴부터 시작해서 서류 미비자 추방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합법 이민을 반으로 줄이자라고 하는 얘기까지 왔잖아요. 이 모든 기획을 이 스티븐 밀러와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이러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 이념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이고 거의 뭐 자기들의 종교나 신앙처럼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 백인 지배체제를 만드는 두 가지 전략에서 하나는 주류사회 침투해서 의회를 들어가서 반이민법과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삭감을 하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전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64년 민권법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교두보 플랫폼을 얼트라이트와 브레이트바트가 만든다. 근데 브레이트바트의 편집장 에리든 치프가 누굽니까? 스티브 배넌이죠. 그러니까 바로 정확하게 이런 이념에 의해서 지금 이민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소위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슬로건이었잖아요. 예, 그것의 속내는 결국 Make America White Again이다. 릭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공화당 후보로 나갔을 때 이런 간판을 그 빌보드를 그 도시에다 내걸었습니다. Make America White Again이라고요. 예, 그래서 결론인데 우리가 이런 인종차별이나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일이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보호하는 일일 뿐 아니라 200년 이상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민권법과 이민법을 지키는 일이자 또 미국의 민주주의와 또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잘 아시겠지만 알라바마주 셀마 작은 교회에서 민권운동을 통해서 킹 목사가 나오고 시카고 풀뿌리 운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듯이 한인 이민자 사회도 이민자를 보호하는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개발하고 키워나가면 좋겠다. 4.29 LA 폭동이 우리에게 정치력과 권익신장의 경종이 되었고 버겐 아카데미 인종혐오 발언 사건과 펠팍 시장 모친의 인종혐오 발언 사건이 우리에게 인종차별에 눈을 뜨게 해줬던 것처럼 지금은 이민자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긍정의 눈으로 보면 이 위기는 또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그 마지막 그 결론에 대신해서 그 유명한 그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몇 군데 각출해서 중요한 부분만 번역한 게 있는데 그거 읽어드리고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자명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이 신조대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서 평가되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이것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적 맥락과 그 현재의 상황들이 내용이 통째로 우울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웠는데 마지막에 대단히 희망적인 드림을 소재로 한 인용으로 끝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이념에서 그들이 2050년이 되면은 이 나라 미국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에서 굉장히 나쁜 나라가 될 거라고 걱정했는데 왜 2050년이냐?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그 인구 변동 추세가 지속되면은 2048년 50년쯤 돼서 그 백인의 인구가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 근본적인 그 사회 구조가 바뀌는 그러한 길목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이민 정책과 그리고 또 인종차별 문제를 둘러싼 그 핵심에는 지금까지의 그 역사에 도도한 흐름대로 제도가 반영한 다인종이 화합하는 미국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또는 그 백인들이 원하는 그들만의 나라로 다시 우리가 회귀할 것이냐 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싸움의 상태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 변호사님께서 과거의 그 인종차별 역사를 일별해 주셨고 박동규 변호사님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태를 통계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발제만 듣고 보면은 야 이거 미국에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은 어쨌거나 헌법과 또한 관계법이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한 법적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나라의 형태를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나 그러한 케이스가 실제로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는 그 제도가 보장하는 대로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또한 대응해야 되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영수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인종차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20, 30대의 젊은 여자분이 코니 아일랜드 가다가 전철에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백인 남자가 갑자기 Go back to your country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속 자기 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해가지고 자리를 옮기고 했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코니 아일랜드까지 내려왔는데 따라오면서 침을 뱉는 거죠. 그 여성분한테. 그리고 도망가는데
그분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여성분들이 되게 용감한 것 같아요. 그분을 잡아가지고 좀 이제 책임을 물려고 했는데 도망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영상이 다 있어요. 페이스북 가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실제 많아요. 뭐 학교도 그렇고 전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심각한 얘기죠. 예, 그리고 뭐 공항에서 뭐 스페니쉬를 막 쓰고 있는데 어떤 뭐 백인 분이 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왜 우리나라에서 스페니쉬를 쓰느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빈번합니다. 그래서 우리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에서도 왕왕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은 뭘까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대형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차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럼 과연 이것이 인종정오 발언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인종정오 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에서 해당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개념화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대처할 때 조금 대응 방법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인종 정오 발언이 뭐냐? 종교, 인종, 성별, 개인 정체성, 신체 조건 등을 근거로 편견이나 적개심을 어느나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민자, 아시안, 동성애자, 흑인, 무슬림, 유태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정오 발언은 발언입니다. 물론 그 발언이 꼭 말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뭐 글이라든지 또는 낙서라든지 여러 형태로 이제 표출이 되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정오 발언은 정오 발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까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정오 범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만은 죄형 법정주의라고 우리가 이제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죄를 물으려고 그러면 성문화되어 있는 것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오 발언 자체는 사실은 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위가 낮죠. 범죄가 되지 않는 수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특별하게 듣고만 있자니 너무 기분 나쁘고, 그리고 우리가 racial discrimination 하신지 정오 발언이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센스로 압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보면 영어가 조금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미국에 이렇게 동화가 덜 됐는지 모르겠는데 남이 무슨 나쁜 얘기를 하고 이러면 이렇게 웃어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더 열받아 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못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정오 발언이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흑인들한테 N 워드를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동성애자한테 뭐 K라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백인이 뭐 이런 무슬림이라든지 스페니시 쓰는 사람, 한국 사람, 아시안들한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종교 이 인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해 가지고 어떤 나쁜 말을 표현하는 자체 이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정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무반응한 게 친구한테서 나 욕하는 걸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한번 싸우기도 하고 또 뭐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인종적으로 정오 발언이나 이런 거 들었을 경우에 굉장히 관대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룰 오브 썸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종차별적인 또는 인종 발언, 정오 발언적인 걸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그거는 정오 발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racially motivated 해가지고 나한테 나쁜 말을 하고 나쁘게 대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돼요. 그게 아마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정오 발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연방 헌법상에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게 또 보장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헌법적인 기본권하고 이 정오 발언이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표현의 자유를 더 치는 뭐 그런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태인이 싫어, 나는 한국 사람이 싫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범죄가 안 됩니다. 물론 듣는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쁘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오 발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발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범죄로 연결이 안 되지만은 안 됐다 할지라도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이펙티브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뉴욕주를 예를 들면 그 형법 240조 20항에 disorderly conduct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풍기문란 이 정도 되고요. 한국법을 빌리자면은 경범죄 처벌법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게 범죄가 안 되는 바이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구성 요건을 보면은 뭐 남을 뭐 계속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위협하면서 같은 말을 자꾸 한다든지 기분을 나쁘게 한다든지 또는 뭐 졸졸졸 따라다닌다든지 그리고 같은 말을 계속 해가지고 어노잉하게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형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오 발언 자체가 법적인 어떤 그런 저촉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그 행위하는 자가 굉장히 어노잉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주먹을 쥐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또 뭐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좀 이렇게 뭐 휘두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뉴욕주 형법 240조 20항의 disorderly conduct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찰을 불러야 되겠죠. 예, 충분히 형법상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바이올레이션이 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40조 26항을 보면은 harassment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것도 바이올레이션이에요.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harassment가 있을 경우에도 구성 요건을 충족할 때 굉장히 뭐 예를 들면 큰 소리 쳐가지고 그냥 뭐 자리 좀 양보하겠니? 근데 안 하니까는 뭐 너 왜 그래 하면서 그냥 가면은 사실은 이게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너 왜 그래 교육 잘 시켜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노잉 하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허레스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정오 발언 자체가 형법의 저촉을 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공개적으로는 아니면은 특정하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챌린지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것이 racially motivated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다 압니다. 센스가 있어서 다 알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을 부르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슨 경찰을 불러 저도 사실은 변호사입니다만은 뭐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좀 귀찮아서 넘어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정오 발언을 뭐 평소에 이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챌린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특히 뭐 경찰이 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라.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셀폰 갖고 계시죠? 자, 셀폰이 좋습니다. 우리가 흑인들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런 운동도 나온 촉발점이 됐던 거는 그 보여지지 않고 있었던 그것들이 셀폰이라는 걸 통해서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불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만은 룰 오브 썸은 이겁니다. 뉴욕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비디오로 찍는다든지 사진으로 찍는다든지 그다음에 셀폰으로 비디오 테이핑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언제라도 찍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맥도날드에서 아까 예를 들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막 go back to your country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뭐 차이니즈 어쩌고 그러고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찍는 거죠. 우리는 바이스탠더로 찍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피해자로서 찍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경찰을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테이핑을 하면은 아무리 인종주의자라든지 그렇게 평소에 감정이 많았던 사람들도 조금 주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폰으로 찍어서 한다는 게 상당히 크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범죄로 연결될 경우에 허레스먼트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이것이 가장 일차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찰을 부른다든지 비디오 테이핑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디오 테이핑을 하는 게 불법이냐는 건데 아닙니다. 요즘에 뭐 백인 흑인 쪽에서 사실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시안들은 조금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시대 자체가 조금 공권력의 어떤 그런 남용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뭐 체포를 이 제지를 당했다든지 체포됐을 경우에
또는 그 전이라도 경찰에서 이제 좀 이렇게 racially motivated 그런 언어를 던지면서 굉장히 귀찮게 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경찰이 공공 업무를 수행할 때 태빙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신에 경찰이 이제 업무 수행을 하는데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몰래 이렇게 도청 또는 도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오 범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범죄는 형법상 또는 특별법상에 저촉이 되어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형태로 이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뉴욕주 형법상에 485조 5항에 보면 hate crimes라고 해가지고 실제 명문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정오 발언하고 조금 비슷해요. 근데 그 수위가 조금 높고 이게 조금 과격하게 나옵니다. 아까 정오 발언에서도 뭐 harassment라든지 disorderly conduct 될 경우에 우리가 경찰을 부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정오 범죄는 꼭 경찰을 불러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보면 일단은 offense가 있어야 돼요. offense. 그러니까는 뭐 말로만 한 건 아니죠. 물론 말로 협박을 하게 되면은 menacing이라든지 assault라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범죄 행위가 있어야 되고 범죄 행위는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sexual act라든지 그러니까 뭐 약간 sexually 뭐 터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stalking 우리 뭐 아까 우리 브루클린 사건 같은 경우는 100% 여기 해당됩니다. 뭐 나쁜 말 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침까지 뱉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토킹도 되고요. 침을 뱉어가지고 타인의 신체에 접촉만 하면은 뭐 뺨을 때리지 않더라도 그게 assault 또는 battery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형법을 교정하게 되고요. 또 어떻게 하냐면 목 조르는 거, strangulation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reckless endangerment, 좀 굉장히 뭐 말로 하다가 갑자기 뭐 이런 뭐 강목을 들고서 말이지 너네 나라로 가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행위. 그다음 trespassing. 뭐 주거 침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불을 낸다든지 또는 절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violent crime 뭐 폭행이 동반되는 거 그다음에 협박이 동반되는 거는 다 이 offense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은 인종이라든지 피부색, 출신국 그다음에 가문 뭐 영어로는 ancestr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성, 종교, 종교 예식, 나이, 장애, 동성 등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motivate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총체적으로 racially motivate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코니 아일랜드 사건을 예를 들다 그러면은 옆에 탔는데 옆에 있는 백인이 go back to your country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서브웨이를 내려가지고 따라오면서 침을 뱉은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두 개의 사건을 관련해 본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앉아가지고 고백도 컨트리 했으면은 정오 발언에 끝납니다. 근데 따라오면서 스토킹이죠. 그다음 침을 뱉었어요. 배럴입니다. 또는 어솔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범죄를 구성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미권 세대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에 되게 용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디오에 올린다든지 페이스북으로 올리면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런 걸 함으로써 또 우리 동포 사람들도 충분히 그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갑자기 또 이런 일을 당하면 뭐 911은 맨날 우리가 교육받지만은 섣불리 또 이 경찰에 부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 친구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요 피어 그룹을 형성을 해가지고 한 명이 대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한 명은 전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헤이 크라임으로 분류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 가중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문을 보니까 이제 이 offense가 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은. 미니멈 6년, 미니멈 8년, 미니멈 12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폭행 같으면 A 미스디미너 경범죄 A인데 보통 초범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한두 번 가면은 바이올레이션 줍니다. 근데 이것이 헤이 크라임이라는 정오 범죄로 분류가 되면은 그거를 다루는 부서도 틀리고 경찰청에 그리고 이제 연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에서도 그 이제 관할하는 게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헤이 크라임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팁은 뭐냐면은 경찰을 911 불러가지고 racially motivated 된 그런 범죄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아니라도 그렇게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신고할 때 반드시 이 범죄를 헤이 크라임으로
분류해서 인베스티게이션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인식들이 조금씩 커져요. 그리고 실제 가중처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것들이 자꾸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은 실제 인종주의자리라도 충분히 뭐 보통 때는 할 수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그걸 제지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인종 혐오 발언이나 인종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픽업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것.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와서 서포트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대응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경찰에 연락해 가지고 헤이 크라임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해 가지고 처벌을 해 달라는 것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우리 한인 단체에서 모여 가지고 어떤 데모도 하고 그다음에 또 조직적으로 정부에다가 시정을 요구하고 책임자의 책임을 묻고 하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된다. 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용인하지 말고요. 뭐 톨러런스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이 인종 차별, 정오 범죄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 톨러런스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톨러런스를 했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발언이든지 아니면 범죄든지 간에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정의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해서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인종차별이라든지 범죄 이런 것들 정오 발언이 충분히 우리한테도 올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스픽업 그리고 커뮤니티의 도움을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이민 정책 하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고 또 커뮤니티에서 모여서 하고 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예,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픈 포럼은 말씀드린 대로 촬영을 하고 또 편집을 해서 차후에 광범위하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자체 유튜브 계정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그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차후에 그 영상도 확인하시고 또 주변에도 널리 퍼뜨리셔서 우리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역사적인 맥락 또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두루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